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에서 15번째 편 맹상군 열전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어떤 사람이 좀 사람을 많이 알게 되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마당발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맹상군은 어찌 보면 2300년 전에 마당발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열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편의 열전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이들을 이 사마천 사기 속의 인물 4명을 전국시대의 사공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나라의 맹상군, 두 번째가 조나라의 평원군, 그리고 세 번째 위나라의 신릉군, 그 다음에 네 번째 초나라의 춘신군, 이렇게 4명이 연속해서 열전에 등장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나라의 맹상군 열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람 관계를 갖다 보면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꼭 소중한 사람이고 또 필요로 했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람을 많이 알아둔다는 거, 이거 상당히 사람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사람을 찾고 필요치 않을 때는 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차별 이런 거 없이 일괄적으로 균등한 그런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면 가장 많은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람 관계를 또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재정적인 그런 자원도 좀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인 맹상군은 사실 제나라의 왕족의 공자 기록 서자지만 공자 출신이었고 이 아버지가 전형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산까지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갖은 봉토라고 그러죠. 그 땅을, 토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재산적인 자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재력의 여유도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부터 맹상군 열전을 들어가겠는데요. 이 맹상군 열전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고사성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계명구도, 닭개자의 울명자, 그 다음에 개구자의 훔칠도자. 이 맹상군이 식객으로, 빈객으로 두었던 사람 중에서 개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도 있었고 닭 울음소리도 잘 내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좀 하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제 사마천이 명불허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이름 명자, 그 다음에 안이불, 빌허자, 그 다음에 허전할 전자.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잘 알려지는 사람이 그냥 헛되이 알려지는 건 아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명성을 얻는다는 것은 뭔지 몰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뭔가 알려질 만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라는 그런 고사성어 되겠습니다. 명불허전, 계명구도, 이렇게 2개의 고사성어는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보셨던 그런 고사성어라고 봐집니다. 자, 그러면 맹상군 열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맹상군이 살던 시대는 전국시대 제나라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나라의 왕이었던 BC 356년 위왕, 제나라 위왕이 등극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로 선왕이 또 이어받고 그 다음에 민왕, 마지막 또 양왕까지 이렇게 4대에 걸친 왕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당시 맹상군의 아버지 전영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또 맹상군이 그 아들로서 마지막 왕인 양왕, 제나라 양왕 때까지 함께 했던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 356년에서 BC 265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맹상군의 출생 과정과 성장 배경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맹상군의 이름은 성은 전시요, 이름은 문입니다. 그래서 전문 이렇게 불려지고 있었죠. 근데 먼저 맹상군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라 위왕의 첩이 있었습니다. 이 첩으로부터 얻은 아들이 전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형이 맹상군의 아버지인데 제나라 위왕 때부터 벼슬을 하기 시작했고 또 위왕의 다음 때 왕인 선왕의 이복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왕 때도 제나라의 장군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전형이. 근데 이 전형이 활동하던 시기에 제가 이제 앞서 사마천 열전에서 얘기했던 손빈, 오기 열전에서 나왔었죠. 이때 당시에 그 손빈과 전기와 함께 위나라의 방연을 마릉의 전투에서 참패시킨 그러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뒀었던 그런 장군이죠. 또 제나라에서 당시 재상도 역임을 했고 또 선왕 다음 때 왕인 제나라 민왕 때 이 제나라하고 초나라 사이에 있는 설땅이라는 봉토를 받아서 그 봉토에서 조세를 거두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무는 맹상군이죠. 전무는 전형이 또 처백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전형의 자녀가 약 한 40명 정도가 엄청 많았죠. 40명 정도가 있던 아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첩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출생일자가 5월 5일입니다. 뭐 양력으로 치면 우리나라 어린이날이죠. 근데 음력이겠죠 물론. 5월 5일 날 태어나는 아이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버지한테 해가 입게 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해를 입게 된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근데 마침 전형의 아들인 전문이 5월 5일 날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인 전형이 자기 첩에게 야, 이 아들, 이 애기 갖다 버려라, 키우지 마라 하고 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첩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몰래 남편이었던 전형 몰래 이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까지 계속 혼자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너희 아버지가 전형이고 아버님 한번 찾아가라 해서 아버님한테 이제 보내는 거죠. 뒤늦게 버리라고 했던 첩의 자식이 살아있다는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아버지였던 전형은 첩이었던 자기 첩에게 호통을 칩니다. 내가 이 아들 버리라고 했는데 왜 이 성장할 때까지 키웠냐 하면서 화를 버럭냅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얘기를 못하고 다 성장한 아들 전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5월 5일 날 출생한 저를 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딱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전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5월 5일자에 태어난 아이가 성장을 해서 지게문 높이보다 더 크게 성장하면 그때 이 아이의 부모가 해를 입는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게문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옛날 집 가옥을 보면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뜰럭이 있고 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그 사인문을 지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문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 지게문만큼보다도 더 크게 성장하면 그때 그 아이의 부모는 해를 입는다. 이런 통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성장을 해서 지게문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전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해를 입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전문이 자기 아버지 전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운명을 하늘로부터 받습니까? 저 지게문으로부터 받습니까? 딱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전문이 아버지에게 만약에 사람의 운명이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라면 굳이 아버지가 걱정하실 필요 없다. 혹시 저 지게문 크기 때문에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면 저까 지게문 좀 더 키우면 되지. 내가 한없이 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성인이 돼서 다 컸으니 내 키보다 더 크게 문을 더 키우면 되는 거지 뭐 그깟 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딱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됐다. 아이 그만하자.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문이 이제 맹상군이라고 이제 불려지는데 전문의 아버지 전형은 위왕, 그 다음에 선왕, 그 다음에 민왕까지 이렇게 3명의 이 왕들을 모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 나라의 어떤 영토라든지 나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확장되지 않았고 그것을 본 아들 전문이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나라 땅은 별로 넓어지지도 않고 제 나라가 그간 뭐 좋아진 것도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나 있고 또 아버지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밑에 첩들은 비단옷에 땅 질질 끌고 다니면서 아주 호화호식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아버님 밑에 잘 길러진 문화생 한 명도 없습니다. 제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좀 있다는 그 문화생들 보면 바지 다 찢어진 거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거 아버님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다 쓸모없는 곳에만 사치하는 데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죠. 제대로 된 선비 하나 길러내지 못한 아버지의 능력과 그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있던 전형이 허허 이 녀석 봐라. 제법인데 아버지는 좀 또 대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전형인 아버지가 전문에게 야 그럼 빈객에 대한 접대는 네가 알아서 해라. 내 신경 안 쓸 때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전형이었던 아버지는 전문에게 자기 아들에게 이제 재산을 믿고 맡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설당의 봉투를 가지고 이 맹상군은 자기 밑에 많은 빈객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빈객을 맞이하고 이들에게 아주 후한 대접을 하니까 주변 나라의 제후국들에서 이제 슬슬 전문에 그러니까 맹상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주변 제국들이 전형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 전문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의 후계자로 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형은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이라든지 그간의 자기가 갖고 있던 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첩의 아들이었지만 또 5월 5일 날 태어난 아이였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맹상군에게 물려주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사마천 사기에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맹상군이 식객을 모아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맹상군이 설당에서 봉토를 받고 이제부터 빈객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맹상군이 설당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빈객을 모은다라는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중국 땅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쉽게 뭐 얘기하자면 우리가 의증이 뜨증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뭐 이런 사람들이 못났건 잘났건 수많은 사람들이 맹상군을 찾아 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객들이 많이 이제 모여진 거죠. 근데 이 맹상군은 빈객하고 만나서 첫 대면을 할 때 병풍 뒤에 한 사람을 이제 숨겨놓고 이 개인 상대방 빈객의 사정을 다 적은 다음에 나중에 그 빈객의 집안 사람들까지 이렇게 도와줬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다양한 그 베푸름을 시행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빈객이 혼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녁식 때 찾아와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사를 같이 한다 그러면 보통 같은 상에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 영화를 이렇게 보면 보통 식사할 때 각각 따로따로 상을 받죠. 근데 맹상군이 이쪽에서 상을 펴고 식사를 하고 있고, 찾아온 빈객이 이제 맞은편 쪽에서 상을 차려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밤중에 어떤 불빛이 누가 이제 뭐 불빛을 가렸는지 어쨌는지 맹상군이 먹고 있는 밥상이 살짝 어두워진 겁니다. 그늘에 가려갖고. 그러니까 상대방 빈객이 그걸 보고 속으로, 야, 자기는 말이야 좋은 거 먹고 나는 현찮은 반찬 주는가 보다 싶어갖고, 그래서 저렇게 가리고 먹는가 어둡게 하고 먹는가 싶어가지고 상을 딱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맹상군이 왜 갑자기 나가시느냐, 식사하셔야지. 그러니까 이 빈객이 하는 말이, 당신 말이야 나 빈객 대접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당신은 좋은 거 먹고 나는 말이야 이런 것만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상군이 아니다 봐라 하고 보여줍니다. 자기 식단을 보니까 뭐 빈객이 먹는 반찬의 뭐 밥의 상태나 맹상군이 먹는 거랑 똑같았거든요. 뒤늦게 맹상군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 빈객이 오히려 부끄러워가지고 그러한 짓거리를 한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자결을 해버렸답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뭐 이런 이야기가 이 책 내용에 쓰여져 있습니다. 야, 진짜 그 반찬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 하겠느냐 싶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런 공정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차별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 어떻겠습니까? 마음도 상하고 상대가 또 미워지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쪽에 누여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식객과의 식사 시간의 이야기로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고사성어에 나와 있는 계명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 이 얘기입니다. 진나라의 소왕이 맹상군의 이야기를 듣고 맹상군을 진나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맹상군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응해서 진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빈객들이 맹상군에게 가면 안 됩니다. 이 진나라로 적의 국가인데 그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맹상군을 말립니다. 근데 그때 말릴 때 합정가였던 소대가 또 나타납니다. 이 소대라는 사람은 자주 등장을 해요. 여기 사마천 사기열전의 인물들에. 이 소대가 맹상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길 가다가 나무 인형하고 흙 인형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나무 인형이 흙 인형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말이야, 비가 오면 너 지금 흙이어봤자 소용없어. 비가 오면 너는 빗물에 적셔져가지고 다 부서져. 인형의 형체를 흔적도 없이 잃어버리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흙 인형이 이번엔 나무 인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흙에서부터 만들어지고 흙에서 빚어졌으니 내가 빗물을 맞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나 괜찮다. 하지만 나무 인형 너는 비가 오면 분명히 둥둥 강물이 불어나서 강물에 둥둥 떠내려갈 텐데 그렇게 되면 너는 흔적도 없이 두 번 다시 이 고향 땅 이곳으로 떠내려가서 돌아올 수 없을 걸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 역시도 고사성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목경지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경지환이라는 뜻은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두 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야기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요. 소대가 맹상군 보고 저 진나라에 당신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맹상군은 진나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나라에 민왕이 등극을 했어요. 이 민왕이 등극하고 나서 한 25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맹상군을 민왕이 진나라로 가게 합니다. 약간 그 경제의식이 있어서 진나라로 보내버린 거예요, 사실은. 밀어낸 거죠, 사실. 민왕이 별로 그렇게 맹상군이 너무 이름이 막 알려지고 그러니까 좀 시기해서 진나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진나라는 이 맹상군이 진나라로 오니까 재상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진나라의 또 신하 하나가 진나라의 왕에게 맹상군을 진나라로 재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맹상군이 여기 진나라 사람이 아니고 저 제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재상 역할을 하면 진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제나라에 득이 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니까 차라리 저 이름 높고 유명세에 있는 맹상군을 여기다 붙들어 놓으십시오. 제나라로 아예 돌아가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소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맹상군을 이제 옥에 가둬버리게 됐어요. 못 나가게. 제나라로 또 돌아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진나라에서 등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둬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맹상군은 딱 머리를 씁니다. 진나라의 소왕이 가장 아끼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첩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 당신이 좀 이 진나라 소왕한테 잘 좀 얘기해서 내가 이 진나라를 빠져나가서 제나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진나라의 소왕첩, 애첩인 이 여자가 맹상군한테 나 명품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품. 맹상군이 진나라 소왕에게 선물로
여우의 그 겨드랑이 털로 이렇게 만들어진 가죽옷을 선물을 했답니다. 이게 딱 귀하니까 뭐 많이 있는 것도 딱 한 벌밖에 없었는데 이걸 수왕한테 선물을 줬는데 이 애첩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 자기도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나한테 좀 갖다 주면 내가 당신을 수왕에게 잘 얘기해서 풀어주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맹상군은 여기 그 빈객들한테 찾아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야, 이런 여우 겨드랑이 털 옷이 좀 필요한, 명품이 좀 필요하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맹상군의 빈객 중에 도둑질 좀 잘하고 개 짖는 소리 잘하는 그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같이 수행하던. 이 사람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밤중에 내가 개 짖는 소리 내면서 살살살 움직여가지고 저 진나라 수왕한테 전달해준 여우 가죽옷을 훔쳐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훔쳐오면 그것을 수왕의 처백에 전달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빈객은 개 짖는 소리 하면서 개처럼 살살살 밤에 수왕의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그 옷을 훔쳐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맹상군은 그 옷을 수왕의 처백에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 명품을 받았으니, 뇌물을 받았으니 이제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잠자리에서 수왕을 설득시킵니다. 맹상군 뭐 그냥 다시 풀어주고 제 나라에 돌아가게 해줘도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래서 왕이 뭐 애첩이 얘기하니까 들어주죠. 그래서 맹상군을 풀어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나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기회는 있다다. 혹시라도 맹상군 마음속에서는 혹시라도 저 진나라 수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우리를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통행증도 위조하고 그다음에 민증도 위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나라와 저 위나라의 국경 지역인 함곡강까지 막 갑니다. 근데 이 국경 지역에 딱 도달했을 때 그 당시에도 국경을 넘어 다닐 때는 검문 검색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통행증 검사를 낮에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 새벽녘이에요. 그래서 아직 문을 안 열은 거예요. 이제 아직 출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새벽녘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워서 통행증 검사라고 이제 문을 열고 통관 검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저 진나라의 수왕이 그때 아차 내가 이 맹상군을 풀어주는 게 아니었다. 빨리 추적해서 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사람들이 맹상군을 잡으러 이제 출격을 하는 거죠. 함곡강까지 이제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전해 들었던 맹상군은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런데 마침 이 빈객, 맹상군이 돌봐주던 빈객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닭 울음소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흉내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직 닭이 울 때가 아닌데 닭 울음소리를 내면서 막 꼬꼬닥꼬꼬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닭들이 한 닭이 울으면 나머지 닭들도 같이 울어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닭들이 다 울어대니까 검문 검색하는 곳에 있던 통관 시켜주는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새벽인 줄 알고. 그래서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통관 수속 밟고 위나라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통과를 했다. 이렇게 해서 위나라까지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일단 진나라를 벗어난 겁니다. 쫓아오던 진나라 군사들이 맹상군이 이미 국경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맹상군이 이제 위나라까지 이제 도망와서 위나라를 거쳐서 제 나라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위나라의 사람들이 맹상군을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얼굴을 보니까 체격도 왜소하고 생긴 게 좀 못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흉을 보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 그러면 그 얼굴을 보지 않는 이상은 뭐 괜찮겠지, 멋있겠지, 뭐 이런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맹상군 얼굴을 보니까 별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흉을 보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맹상군이었어? 아이고 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식객들, 맹상군을 쫓아다니는 식객들이 아니 우리 주군을 이렇게 모멸을 시켜? 이놈들 봐라 이 지역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흉보던 지역의 그 한 현을 모두 몰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게 좀 과장돼 보이기도 하지만 한 현에 사람들 흉보고 맹상군을 비난하고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 써 있어요. 외모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이런 충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맹상군은 자기가 돌봐왔던 이런 빈객들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이 하찮은 닭울음 소리 내고 개 짖는 소리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빈객들의 도움까지도 받아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들자면 우리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나라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맹상군은 다시 이제 제나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제나라에 오니까 제나라의 민왕이 맹상군 보고 진나라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고생고생해서 살아 돌아오니까 제나라 민왕이 이제 좀 미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맹상군을 그때서 이제 제나라의 재상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맹상군은 저 진나라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주변에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런 나라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내가 진나라를 공격을 해야지 하고 딱 마음을 굳혀먹고 이제 그런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 합종가 소대가 맹상군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나라, 뭐 위나라 이런 나라하고 연합해서 진나라를 치면 뭐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거꾸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저 위나라 한나라가 더 강해져 큰 소리 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오히려 진나라 보고는 내가 한나라 위나라하고 합수해서 당신을 칠 수도 있는데 내가 좀 참고 있다. 오히려 한나라 위나라를 내가 좀 뜯어 말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저 지금 진나라하고 초나라하고의 문제점은 초나라의 지금 왕이 진나라에 지금 볼모로 지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진나라 그러니까 초나라 회항을 딱 볼모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맹상군 보고 저 진나라에게 내가 한미를 좀 뜯어 말리고 있으니까 그 대신 당신은 초나라 회항을 풀어줘라. 이렇게 협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에 그렇게 협상을 하니까 그렇게 협상을 하면 초나라는 또 당신한테 고마워서 지금 당신이 봉토로 갖고 있는 이 설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설땅의 주변국이 바로 또 이제 초나라인데 이 설땅을 초가 잘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한테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시킵니다. 소대가. 결국 맹상군은 소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진나라를 치지 않고 자기 봉토를 초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봉토를 지키기 위한 그런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상이었던 맹상군을 반란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제나라 민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밀고를 하는 거죠. 이 민왕은 맹상군이 이제 좀 이름 좀 나아졌다고 이제 아예 나를 누르고 반란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의심을 받게 된 맹상군은 눈치를 딱 채고 바로 위나라로 일단 몸을 피해버립니다. 근데 이럴 때 그 설당에서 맹상군의 봉토였죠. 이 설당에서 옛날에 이제 그 지역민들한테 조세를 받던 위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세를 받아서 맹상군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걸 또 돈놀이 해서 누굴 꽂아버렸나 봐요. 근데 그거를 구워 받은 사람이 사실은 맹상군한테 맹상에 가야 될 돈은 자기가 썼잖아요. 그래서 고마워서 그랬는지 자기가 맹상군이 제 나라에서 반란하려고 한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맹상군이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결을 해버립니다. 이 민왕이 있는 데 가서. 우리 맹상군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근데 또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빈객의 도움을 또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민왕은 사실 조사를 또 해보니까 진짜 반란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맹상군이 위나라에 있다가 오해가 풀리고 나서 다시 제나라 설당으로 돌아왔는데 민왕이 또 이제 이번에 또 미안하니까 또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 맹상군은 이제 더 이상 민왕에 패기치지 않겠다. 또 더 이상 이 주변 제후국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에 내가 끌려가지 않겠다. 나 중립을 지키겠다 하면서 나 설당에 가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하고 설당에 그냥 정착을 완전하게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맹상군은 설당에서 빈객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요. 사마천 사기 열전 속에 이 맹상군은 죽고 나서 이 후손들 간에 이 땅 가지고 설당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싸우고 뭐 이렇게 내분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다 전멸을 하고 그 맹상군이 갖고 있던 설당은
결국 주변 제후국, 초나라나 뭐 위나라 이런 나라, 한나라, 그다음에 제나라 이런 제후국들이 막 찢어박이어서 차지해 버렸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보통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자신한테 물려주지 않고 다 쓰고 죽겠다고. 맹산군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식한테 물려줬더니 이 자식들이 제대로 지켜내질 못한 거예요. 아버지인 맹산군만 못한 거죠. 아버지 맹산군은 자기의 재산을 빈객들을 위해서 쓰면서 사람을 잘 관리를 했는데 그 후손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결국은 재산은 다 통지박산을 나고 다 빼앗기게 되고 그 후손들은 멸족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책에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맹산군의 일대기를 쭉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2편에서 제가 또 맹산군의 빈객 중에서 가장 유명한 풍한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맹산군의 빈객 풍한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2편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2편까지 꼭 같이 시청해 주세요. 2편이 더 재밌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되시겠고, 제 왼편으로는 2편으로 넘어가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눌러주시면 2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2편에서 또 뵙겠습니다.